미래는 이미 찾아왔어요. 아니요, 우주복을 입거나 지하에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이동, 우주여행, 걔가 하는 말 이해하기 등과 같은 멋진 걸 말하는 거예요.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증강현실은 사람들이 일을 위해서든 해변에서 편안한 하루를 보내든 원하는 어떤 장소로든 순간 이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메타버스 덕분에 가상공간으로 들어가는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메타버스는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교제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하면 대화 상자에 입력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같은 장소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게임을 하거나 원격 근무를 하면서 동시에 사무실을 훤히 볼 수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직장에서 해야 할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고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요. 원격 근무의 유일한 단점은 사회화의 부족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에 있으면 혼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화면은 대화식이고 동료, 친구, 가족과 소통하는 것이 더 멋져 보일 거예요. 비록 아직 물리적인 순간이동으로 그곳에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원하는 곳 어디든지 우리 자신을 이동시킬 수 있어요. 나노봇은 매우 작기 때문에 이렇게 불립니다. 이 로봇은 의학적인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됐어요. 일단 몸 안으로 들어가면 통제될 필요 없이 알아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포처럼 증식할 수 있어요.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노봇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었지만 그렇게 허황된 얘기는 아니에요. 특히 의학계에서 매우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어요.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를 처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확한 몸 안에 있는 작은 의사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이 작은 로봇들 덕분에 전보다 더 건강해질 거예요. 매년 지구의 인구가 증가하는데 아기들이 태어나기 때문이죠. 이건 식량에 대한 더 높은 수요를 의미합니다. 도시 지역에는 공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농장은 곧 고층 건물이나 공중과 같은 가장 파격적인 장소에 위치해야 할 거예요. 공중은 플랫폼에서 식물을 기를 수 있는 구조물을 의미해요. 저명한 건축가인 하비에르 폰스는 꼭대기에 태양 전지판에서 에너지를 얻는 3개의 층으로 된 건물을 디자인했습니다. 가운데 층에는 토양 대신 액체로부터 영양분을 얻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길러요. 그 식물의 잔여물은 아래층으로 떨어져서 식용 물고기들의 먹이가 됩니다. 각 구조물은 필요할 경우 도시 전체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규모가 될 거예요. 고층 빌딩은 또한 이웃을 위해 지붕에 작은 농장을 경영할 수도 있어요. 도시의 많은 녹지는 오염을 줄이고 더운 곳의 온도를 낮출 겁니다. 우리 귀여운 강아지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집에 돌아오면 달려와 반기는 개를 보고 좋아해요. 밥 줘! 배고파 죽겠어! 혹은 다시는 나 혼자 두고 가지마!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개들이 하는 말을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무드칼라의 도움을 받아 개들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개에게 그 장치를 달면 디지털 스크린은 개의 기분을 색깔로 표시합니다. 개가 바디랭귀지를 사용하여 사람이나 다른 개들에게 의사소통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꼬리를 흔드는 건 흥분이나 행복의 표시예요. 으르렁거리면서 이빨을 내보이면 공격성과 물러서의 의미죠. 물론 짖는 소리도 있어요. 어떤 짖는 소리는 경고일 수 있고 어떤 소리는 친근한 인사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개를 핸드폰에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개들이 말하는 걸 이해하도록 도울 거예요. 앱이 개의 귀, 꼬리, 눈, 입 등을 포함한 바디랭귀지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앱이 이 정보를 클라우드로 보냅니다. AI 기술은 수천 시간의 동물 영상을 연구하고 올바른 표현과 소리를 파악함으로써 이 데이터를 해독해요. 이것은 수의사들이 개 환자들을 더 잘 이해하고 뒤따를 수 있는 어떤 피해도 예방할 수 있게 해줘요. 또한 개들이 배달하는 사람이나 공원에서 지나가는 보행자들에게 너무 공격적이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통근의 미래는 하늘에 달려있어요. 더 이상 빨간 신호등에서 기다리면서 지각하지 않으려고 녹색 신호등이 켜질 때까지 초를 셀 필요가 없을 거예요. 만약 하늘을 나는 택시를 교통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멋지겠죠.
전기 항공 택시는 사람들을 수송하는 수단이 되고 있어요. 아마존은 항공 배송을 실험하고 있으며 성공적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계에는 새, 전선, 큰 물체와 같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형태의 교통수단을 채택하는 것은 각 국에 달려 있어요. 비록 항공 배송이 가능할지라도 당국은 여전히 그것들을 어떻게 조직할지를 결정하고 규칙을 만들고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람이 운영하는 에어택시는 누가 운행할 자격이 있는지, 어떤 기종을 생산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 여행은 진짜예요. 사실 여러분은 지금 시간을 여행하고 있어요. 이 비디오의 매 초마다 여러분은 미래에 1초씩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미래로 조금 더 멀리 여행한 사람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0.02초 미래로요. 게다가 그게 한계는 아닙니다. 세르게이 크리칼레프를 소개합니다. 그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803일 9시간 39분을 보낸 우주비행사입니다. 그것이 그의 시간여행의 비결이에요. 요점은 두 물체 중 하나는 가만히 서 있고 다른 하나는 움직이는 경우 시간 흐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지구를 하나의 물체로 보고 ISS를 또 하나의 물체로 본다면 지구와 ISS에서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시간에 크게 영향을 끼칠 만큼 크지 않아요. 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체가 클수록 중력도 강합니다. 예를 들어 달에서는 지구에서보다 더 높이 뛸 수 있고 더 무거운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어요. 달이 더 가볍기 때문이죠. 반면에 목성은 무겁고 중력이 몇 배나 강하기 때문에 목성에서는 거의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력은 시공 자체를 구부립니다. 트램펄린이나 펼친 시트를 상상해보세요. 그 위에 아무것도 없는 한 시공은 고르고 시간은 어느 지점에서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무거운 물체를 놓으면 그 위에 오목한 부분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지구와 같은 무거운 물체를 시트의 중앙에 놓는다고 상상해보세요. 6톤에 21개의 0을 더 붙인 만큼 무게가 나가는 물체를요. 시트가 너무 휘어서 시공이 평평한 곳과 중앙의 시간이 다른 방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물체가 무거울수록 휘어짐이 커지고 그곳의 시간이 더 느리게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 근처에서 시간은 지구에서보다 훨씬 더 느리게 갑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30만 배 이상 무겁기 때문이죠. 아니면 블랙홀을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작은 블랙홀이라고 해도 태양보다 수백억 배 더 무게가 나갑니다. 그리고 초거대 질량 블랙홀은 시공을 너무 많이 구부려서 그 근처에서 시간을 거의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주인공 세르게이 크리칼레프는 바로 이런 시간여행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런 시공의 소용돌이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ISS에 있었어요. 시트의 공면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시공간적 지점이죠. 그리고 그곳의 시간은 지구보다 조금 더 빨리 흘렀어요. 약간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충분히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면 점차적으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을 앞서가게 됩니다. 세르게이는 더 멀리 미래로 갈 수 있었겠지만 또 하나의 물리 법칙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공간과 시간의 통합에 관한 것이었죠. 여러분이 제자리에 서 있으면 시간 안에만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뛰어간다면 시간과 공간 모두에서 움직입니다. 공간을 빠르게 이동할수록 시간 내 이동 속도는 느려집니다. 국제우주정거장은 초당 7.66km의 속도로 지구 주위를 이동합니다. 이 속도가 세르게이의 시간을 통한 움직임을 둔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제우주정거장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겨우 0.02초밖에 시간을 여행하지 못했어요. 자, 여기 여러분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구를 테이블에 앉히고 시계 한 개를 주세요. 다른 시계 하나는 여러분이 팔에 차고 테이블 주위를 뛰기 시작하세요. 만약 빠르고 충분히 오래 달리면 여러분 시계의 시간과 친구 시계 시간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은 시간 여행을 했어요. 하지만 미래로 가는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을 위해서는 블랙홀로 가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태양계로부터 1000광년 이상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빛보다 더 빠른 우주선을 타고 그곳에 도착합니다. 최대한 블랙홀 중심에 가깝게 사상의 지평선 가장자리로 비행해야 합니다. 시공이 너무 뒤틀려서 지구에서의 1초가 몇 주 혹은 몇 달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분만 기다리세요. 이제 하이퍼드라이브를 다시 켜고 블랙홀에서 멀리 날아갑니다. 물론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블랙홀은 너무 무거워서 어떤 것도 그 중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도 블랙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미 지구에 왔거든요. 와, 여러분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지구에서는 수십 년이 흘렀어요. 사방에 날아다니는 자동차, 로봇, 홀로그램이 있어요. 시간 여행의 또 다른 방법은 빛의 속도로 여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구 한 명과 경기장에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둘 다 스톱워치를 가지고 있어요. 시작을 누르세요. 여러분은 빛의 속도로 지구를 몇 번 돌고 결승선에 들어옵니다. 시계를 멈추세요. 여러분이 달리기를 한 시간은 가만히 서 있던 친구의 시간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여전히 머리를 쥐어짜게 만드는 소위 쌍둥이 역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관한 것이죠. 좌표계의 중심이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빛의 속도로 달리고 있다면 달리는 사람의 시계는 달리기 후에 늦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 속에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죠? 하지만 달리는 사람을 기준점으로 삼는다면 그 기준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가만히 서 있었던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서 있던 사람의 시계가 더 늦을 거예요. 그래서 실험의 결과는 두 사람의 시계, 서 있던 사람과 달린 사람 모두 같은 시간을 표시합니다. 이것이 쌍둥이 역설입니다. 물리 법칙을 어기고 시간이 흐르지 않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플랭크 자세를 하는 거예요.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질걸요? 네, 농담입니다. 과거로의 여행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많은 문제와 역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2시에 타임머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12시 30분에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1시에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타임머신에 오릅니다. 바로 타임머신을 만들지 못하게 막는 일이죠. 그래서 12시 20분 타임머신이 거의 완성된 시점으로 돌아가서 기계를 망가뜨려서 아예 타임머신을 완성하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 중이시군요. 바퀴가 선로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차가 떠오르더니 고도가 올라갑니다. 현재 이건 아주 흔한 일이기 때문에 승객들 중 누구도 공포에 질려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지금 당장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 풍경은 곧 우리의 현실이 될지도 몰라요. 아카 테크놀로지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여행 시간을 줄이고 여행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여행을 하려면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고 보안 검색대에서 몇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후에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면 또 그 많은 절차를 밟은 후에야 도시로 나갈 수 있어요. 이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야 모든 여정은 끝이 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적어도 3가지 종류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아카 테크놀로지의 링크 앤 플라이를 이용하면 환승 없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에어버스 A320 크기의 열차로 총 4대의 스쿨버스 길이에 162명 정도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기차이기 때문에 도심까지 바로 선로를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시작할 때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만 가면 돼요. 기차를 타면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기차는 날개와 제트 엔진을 부착하기 위해 잠깐 멈출 거예요. 기차의 날개 폭은 축구장만 합니다. 이제 엔진에 시동이 걸리고 기차가 가속을 한 후 이륙합니다. 하늘을 나는 기차가 착륙하면 날개는 다시 분리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시내로 그리고 목적지로 가고 있어요. 교통체증도 없고 택시를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어느 지하철역에서나 내릴 수 있어요. 도시를 돌아다니는 변신형 비행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회사는 공항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더 간단한 해결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탑승구 바로 옆에 비행기를 주차시키는 대신 승객들이 공항 건물 바로 안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체가 활주로로 빠져나오고 엔진이 달린 날개는 물론 조종사가 있는 조종석이 본체에 부착될 거예요. 자, 비행기는 이륙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전보다 탑승과 이륙 시간이 30분 빨라질 거예요.
이 회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이동식 동체를 만들 계획이에요. 단거리 비행의 경우 약 16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장거리 및 대용량 항공편을 위해서는 2층 객실이 마련될 예정이고요. VIP 객실은 전용기처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좌석을 모두 제거하면 선실을 화물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링크앤플라이는 비행 중 기내와 날개가 분리될 경우를 대비한 특별한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실 앞쪽과 뒤쪽에 3개의 낙하산이 있어서 자동으로 펼쳐질 것이죠. 속도를 빠르게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동 로켓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체는 천천히 안전하게 내려갈 겁니다. 땅에 닿기 몇 초 전 기내에서는 가능한 한 부드러운 착륙을 할 수 있도록 기체 바닥에 부착된 에어백을 발사할 수 있고요. 더 빨리 여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에어버스 팝업입니다. 도로와 하늘로 이동할 수 있는 택시의 한 종류인데요. 미래에는 그저 태블릿, 휴대폰, 심지어 스마트 안경으로 그러한 택시를 예약하고 차량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차체는 현대식 세단 크기의 승객용 포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탈 수 있고 미래적인 디자인과 인터페이스가 마련되어 있죠. 두 번째 부분은 접지 모듈입니다. 일반 도로를 달리기 위한 차대와 바퀴죠. 포드에 탑승하면 그 후에는 인공지능이 모든 일을 대신합니다. 안전하게 차를 조종하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죠. 택시에서 내리면 접지 모듈이 달린 포드가 가장 가까운 충전소로 보내집니다. 편의를 위해 시내 곳곳에 충전소가 들어설 테니까 택시를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목적지가 멀다면 더 흥미로운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 경우처럼 바퀴가 달린 포드에 타셔야 해요. 그러면 접지 모듈이 가장 가까운 이륙 장소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곳에서 캡슐이 공중 모듈에 부착되죠. 거대한 드론처럼 생겼네요. 탑승용 캡슐이 닫히면 위로 날아올라 접지 모듈과 포드가 분리됩니다. 네, 이건 바로 하늘을 나는 택시예요. 위에서 아름다운 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특별한 플랫폼에 착륙하게 될 거예요. 포드가 접지 모듈과 다시 연결되고 공중 모듈이 다음 주행을 위해 충전하는 동안 목적지로 이동합니다. 로켓은 장거리 여행의 또 다른 혁명이 될 수도 있어요. 현재 우리는 우주로 날아갈 때 로켓을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미래에는 이 로켓이 비행기를 완전히 대체할지도 모릅니다. 뉴욕에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상하이로 간다고 가정해보죠. 로켓에 발사되는 로어베이 어딘가 물 위에 설치되어 있을 수 있어요. 로켓으로 데려다줄 페리에 탑승하고 발사대에 도착하면 다른 승객들과 함께 자리에 앉습니다. 카운트다운 후 출발! 로켓이 이륙해서 우주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시속 약 27,000km의 속도로 운행하고 있어요. 궤도에 들어서자 발사체는 승객용 로켓에서 도킹을 풀고 착륙장으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 로켓에 주유를 하고 다음 발사 준비를 할 겁니다. 이때 승객을 태운 로켓은 지구 주위를 비행할 때 자체 엔진을 사용할 거예요. 로켓은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상하이 근처의 수상 플랫폼에 착륙합니다. 기존의 비행기를 타면 15시간이 걸리던 비행이 39분밖에 걸리지 않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런 여행에는 단점이 있습니다.